오늘 수업할 내용은 주로 바다 생물이야. 그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신기하고 좀 재밌는 생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가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자, 우리가 지금 바다가 한 지구 전체 중에 한 70% 정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가 한 3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네. 그러면 바다의 깊이 있지? 네. 바다의 깊이는 대략 몇 미터 정도가 될 것 같아? 마리아나 해구가 엄청 바다의 깊이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다면 뭐 상관없어. 뭐 찍어도 돼. 13m? 13m? 100m? 5m? 지구 전체. 지구 태평양, 인도양 다 포함해서. 실제 그 자료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바다의 깊이를 뭐 이렇게 다 깊은 데도 있고 낮은 것도 평균 내서 하면 3,800m에서 4,000m 된다 그래. 생각보다 깊지. 그러니까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마리아나 해구처럼 아주 굉장히 깊은 곳 있잖아. 그런 곳은 굉장히 드물다고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 곳은 지구에서 한 16곳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깊이는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해 있잖아. 서해나 동해, 남해는 사실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 한참 가도 깊지를 않아.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확히 알고 있어. 선생님이 사실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이 서해 바다 어청도라고 끝섬이 그 밑에 가면 이제 선생님도 바다 깊이를 측정하게 돼 있는 장치가 있어. 그러면 보면 알지. 그러면 100m가 안 돼. 한 70m, 깊은 곳 70. 저 밑에 남쪽에 뭐 여수나 거의 대마도 그쪽 근처에 가서도 선생님이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내려도 100m 안쪽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바다가 굉장히 깊지는 않아. 우리 주변에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들이 근데 그 안에 엄청 많이 살고 있다는 거지.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도 저 책을 봐서 찾아보니까 우리 공기는 이렇게 층을 나눠요. 뭐 성층권, 대기권, 성층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 정도의 층으로 나누는데 바다는 보니까 굉장히 더 세부적으로 나눠놨더라고. 그래서 보면 여기 표 해수대라고 그래서 한 200m 정도. 대부분 아마 많은 생물들이 200m 안쪽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0m에서 1000m, 그 다음에 1000m에서 4000m, 4000에서 6000m. 아마 4000m 이상 되면 굉장히 생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거예요. 물론 그 밑에 사는 생물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곳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맨 밑에 요거 뭐야 이거? 불가사리는 뭐 수영 못하니까 바닥에 붙어 사니까 밑에 살겠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고래 같은 경우는 어디 살아? 고래 깊은 곳에 안 살아. 고래. 가끔 선생님 어렸을 때 한 상상 중에 고래가 수영을 해서 사람들이 고래를 많이 잡았잖아. 그지? 예전에 보면. 고래 기름. 그렇지. 잘하네. 향유고래. 네. 특히. 그래서 그거 왜 향유고래를 썼냐면 뒤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왜 썼냐면 보통 기름이 타면 어떤 것에 특유한 냄새가 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석유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타면 냄새 나잖아. 끓음 같은 것도 있고. 근데 향유고래 기름은 그 냄새가 안 난대요. 그래서 옛날 유럽에 가로등 있잖아. 18세기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 고래의 기름을 얻어서 그 가로등을 밝혔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고래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잡아야 돼. 그렇지, 많이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멸종 위기에 빠졌는데 그런 생각하지. 고래가 바다 멀리 가면 안 잡힐 텐데. 그렇지 않아? 태평양 한가운데 다니면 거기까지 누가 가서 고래를 잡겠어? 근데 고래는 태평양 한가운데 살까? 아니요. 어디를 따라다닐까? 빙고. 고래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고래의 원래 고향이 육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 고래는 결코 그 육지로부터 아주 먼 곳에 살지 않아. 이동할 때도 육지를 보면서 이동해. 그래서 대부분 고래 이동해 보면 해안가에 가까이서 이동해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알고 사냥당하고 그런 운명이죠. 그래서 바다에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의 층이 있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생물에 대해서 우리 좀 재미난 생물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무슨 오징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 책에도 많아오고 뭐지 백경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도 등장하는 거죠. 그 향유골 크라켄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이거는 오징어야. 뭐 자이언트 스쿼드라고 그러는데 심해 뭐 대왕 오징어 이렇게 불리는데 대왕 오징어라고 하면 저기 지금 저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잘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서 일본에서 촬영한 거야. 일본에서 촬영한 건데 보니까 아마 이걸 뭐 하려다가 잡힌 것 같아. 아마 이거 먹으려다 이걸 잡힌 것 같아. 그래서 끌려오게 됐는데 굉장히 커요. 이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대왕 오징어에 보면 크기도 크기지만 눈이 어느 정도 클까? 거의 한 52cm. 52cm? 이만큼? 아마 눈의 크기를 한번 어리바리 해봅시다. 한번 또 손으로 해봐. 실제 뭐 눈의 크기는 대략 여러분들 축구공이 있지? 축구공만 하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아주 큰 경우에는 뭐 그래 15m 이상에서 뭐 18m까지 가는 것도 있다. 자, 또 하나의 재미난 사실은 굉장히 크죠. 근데 어떤 동물이 항온 동물일 경우 예를 들면 온도가 체온이 일정한 동물들 있죠. 일정한 동물들은 추운 지방에 살수록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작아져요. 커지지. 커져야 돼. 그래야 유리해.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도 똑같아요. 추운 지방 사람들이 키가 훨씬 더 커요. 그렇지. 그렇지. 러시아 사람도 키 큽니다. 네덜란드 키 커요. 다 커. 평균 키가 딱 보면 달라. 딱 봐도. 여자들 키도 엄청 크고 남자들도 크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적도 가까이 내려오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키가 작아져. 이거는 이제 베르그만 법칙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오징어도 커질수록 심해서 살기가 유리해. 왜 그러냐면 체온 조절이 쉽거든. 이 표면적이 몸에 비해서 표면적이 적어야 돼. 그러려면 몸집이 커지는 게 유리해. 북극곰처럼 이렇게 커질수록 몸 대비 표면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클수록 유리한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크고 여기 보면 실제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봅시다. 포획하는 장면 이게 실제 장면이에요. 일본에서 포획하는 장면이에요. 실제 장면이에요, 이거. 이게 굉장히 The squid had held onto its prey while the fisherman's line pulled up the fish. Now it retreats back into the ocean. 이게 잘 잡히진 않죠. 그 다음에 대왕오징어 나오면 여기 보면 항상 고래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고래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거 향유고래 아까 여기 네가 질문한 건데 실제 이제 가로등 기름으로 썼는데 그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소설을 번역할 때 이 고래 이름을 한자어로 뭐라고 썼냐면 백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백자가 화이트, 휘다라는 뜻이야. 흰색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향유고래는 색깔이 그레이 색깔이야.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흰색으로. 무섭게 보이려고? 어땠을까? 실제 이렇게 흰색까지는 좀 이게 과장된 거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 이렇게 몸이나 피부에 상처가 나. 그리고 뭐 딱지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색깔이 어떻게 돼? 좀 달라지죠? 네. 실제로 그래서 그랬다 그래요. 원래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왕오징어 빨판에는 굉장히 강력한 갈퀴 같은 모양이 막 톱니 같은 게 붙어 있어. 향유고래가 깊은 곳에서
대형어 증어를 공격했다면 그 대형어 증어는 그 나를 잡아 드세요라고 가만히 있을까? 아니요. 향유고래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있죠. 있겠지. 왜냐면 고래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 숨 못 쉬게 하면 뭐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치열하게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빨판이나 이런 표면에 있는 뾰족한 것들이 고래의 표면 그 피부에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긁히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소설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대부분의 향유고래가 저런 것들을 많이 사냥해서 먹기 때문에 실제 그 피부를 보면 이게 흰색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 그거는 그 대왕어 증어와 싸우다가 난 상처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크죠. 저기 뭐 실제 보면 사람하고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놨지. 그래서 향유고래도 크면 한 18m 되고 여기 자이언트 스코어도 기록에 의하면 뭐 이게 우리가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왕어 증어 뭐 몸체는 좀 작지만 여기 발판까지 하면 꽤 긴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다는 거. 여기 뭐 그 배의 크기, 고래의 크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굉장히 크고 이거 실제 고래 사진인데 이런데 얼굴 보면 이 앞쪽에 흰색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입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기 때문에 앞에 꼬리 부분보다는 뭐 거기에 대왕어 증어의 상처가 많겠죠. 그래서 실제 보면 이렇게 이거는 그냥 장면인데 이렇게 싸울 거라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긁힌 자국이나 이런 게 있는 거야. 실제 보면 이렇게 막 톱니처럼 굉장히 이게 빨판이 굉장히 클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무척추 속물이지만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굉장히 큰 힘으로 막 조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것 같아.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며칠 전에 울산에 있는 강가에 있는 울주 뭐 암각항가에 있는 그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거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건 좀 컬러로 도색한 건데 어떤 동물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너희들이 봤을 때? 고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고래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쉽게 고래 사냥을 했고 실제 요 사진을 생물학적으로 분리해 보면 그냥 모든 같은 종류의 고래를 그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고래를 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고래의 모습과 비교적 비슷하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옛날에는 고래 잡는 그 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불법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항구 중에 고래로 유명한 항구가 어딘지 아세요? 장생포라고 그 아마 울진하고 저기 동해안 쪽 부산 위쪽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고래 포경선이라 그러는데 고래 사냥하는 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 더 놀라운 거는 그때 우리나라 그 생물에는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어떤 종을 이렇게 이름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괴. 그러니까 한국괴라고 하는 학명이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 것 같아? 한국에서 자주 보이는. 그렇지. 굉장히 그 개체 수가, 그러니까 그 발견되는 그 고래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게 원래는 귀신고래라고 하는 여기 분포지는 여기 좀 왼쪽에 있는데 우리나라 그 다음에 알래스카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 얘들이 주로 살아가는 지역을 요거 색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것처럼 이 태평양 한가운데는 살지 않잖아. 항상 육지나 이런 내륙 가까운 곳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특히 그 동해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그래서 당시에 아마 선생님이 기록에 맞다면 그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 과학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거기에다 보고를 했다 그래. 이거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한국계. 근데 뭐 원래는 그레이 웨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미국 이쪽
서부에도 많이 분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조 이름은 좀 우리나라 생물, 한국 이름이 붙어 있는 종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요건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 고래 사진이 엄청 많잖아. 그죠? 굉장히 드물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뭐 생물이나 이런 거 보면 한국이라고 네이밍 붙은 그 생물의 종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고래가 뭐 했다? 많았다. 엄청 많이 살았다. 지금은 고래 사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고래 사냥은 포획 금지가 돼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를 잡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냐면 참치도 좋아하지만 고래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략 그 통계에 보면 그러니까 목적은 뭐라고 하고 잡았겠어요? 그냥 먹으려고. 아니지, 그러면 안 돼. 걸리지. 국제법에 걸리지. 뭐라고 하고 잡았겠어? 그렇지. 맞아. 연구용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고래 생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좀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도 보면 그린피스나 이런 해양단체에서 일본 배들이 고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항의하거나 이런 장면도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아마 많이 잡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잡히면 법으로 처벌받는. 법으로 처벌받아. 정말 그래. 근데 한 가지는 처벌 안 받는다 그래. 그물을 놨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놓게 되잖아. 근데 뭐 사냥을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는 또 경찰의 조사 이런 걸 거쳐가지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잡은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판매를 한다 그래. 근데 뭐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드물 거예요. 이게 뭐 못생긴 고기로 굉장히 유명해졌다 그러는데 원래는 이 모양일까? 그거 낚싯대로 끌어올리면서 안경병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이거하고 비슷한 물고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잡히는 물고기가. 아기, 그렇지. 아기하고 약간, 근데 혹시 고기 중에, 겨울철에 잡히는 고기 중에 물맥이라는 고기가 있어. 그 막 몸이 굉장히 커. 근데 살이 이렇게 굉장히 흐물흐물해.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고기 같은 게, 블로피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떤 모양이냐면, 실제 이 모양이 아닌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살이 너무 가벼워. 물보다도 이 블러피쉬는 살이 가벼워. 그 얘기는 뭐 하다는 뜻이야? 물에 뭐 한다? 약하다. 아니, 물에 쉽게 뜰 수 잘 뜨는 거야. 물 떠다니는 거야. 보면 원래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가을철에 보면 물메기하고 약간 선생님도 보니까 비슷한 거야. 원래 모양은 이런데 이게 표면으로 겉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압력이 달라지잖아. 우리도 뭐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압이 달라져서 그 표피에 있는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아기보다는 아기는 좀 단단하잖아, 얘는. 살이, 그래도 아기는 단단한데 물메기는 정말 우리 가을철에도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거 보면 이거는 삶게 되잖아. 그러면 살이 전부 다 녹아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 이렇게. 정말 그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보면 뭐 고기인데 이렇게 살점을 이렇게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그건 끓이면 다 이렇게 막 녹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종류의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이게 93년도에 갑자기 못생긴 물고기인가 뭔가 해가지고 1등을 했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고기인데, 자, 이런 고기 같은 경우는 뭐 멸종 위기종이다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멸종 위기종이다라고 해양생물을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 첫 번째는 이게 육지 같으면은 우리가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바다는 개체수를. 바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는지도 뭐 저게 주로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이에 보면 그 태즈메니아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는데 개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뭐 멸종 위기종이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못한다 그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얘기도 써요. 사람이 바다 깊은 곳에 간 사람 수보다 달에 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달에 간 사람이. 그 정도로 아직 우리가 바다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다.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예쁘네, 뭐, 나름. 귀여운 둥글둥글하니 귀엽기만 하구만. 근데 올라오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요게 참 재미난 것 같아. 이건 아기라고 하는 건데, 앵글러피쉬라 그러는데, 야, 이 고기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 뭐 생긴 건 되게 못생겼잖아. 이거 뭐 만화영화나 이런 데서 우리가 나오잖아. 이것도 최근에 드러난 사실인데, 이 아기는, 암컷, 그렇지. 오, 잘하네. 이 암컷이에요. 얘는 수컷, 이 수컷이야. 근데 얘들이, 자, 보세요. 깊은 바닷속에서 짝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 아니요. 어쨌든 생물은 종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죠? 다음 세대에 자기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남겨야 되는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깊은 바닷속에서 짝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 뭐 하늘의 별따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런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생물을 잡았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생충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한 마리만 있는 게 여기 수컷이야. 수컷은 암컷의 크기가 6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 원래 성체도. 그러니까 60분의 1이니까 뭐 엄청 크고 엄청 작은 거지. 심지어는 어떤 다른 데 보면 수컷이 한 마리가 아니라 막 굉장히 여러 마리가 붙을 수도 있다 그래.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표면에 상처를 낸다 그래. 이렇게 이로 물어서 작은 상처를 내면 얘가 그 속에 들어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수컷이요? 완전히 마치 도마뱀 꼬리가 잘리면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얘는 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야. 암컷의 일부가 돼버린 거야. 얘는 그러면 원래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것도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능은 하지 않아. 남아있는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 암컷에게 자기의 자손의 정자를 제공해주는 거 외에는 쓸모가 사실 거의 없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생물체에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있다. 면역 체계가 있다. 면역 체계. 여러분들 감기 걸려도 어떻게 해요? 좀 뭐 기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약도 먹고 쉬고 물 많이 마시고 하면 우린 대부분 건강하게 회복되잖아. 그죠? 그게 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 생물은 다 자기만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게 같은 몸이 아니잖아. 다른 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이 암컷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공격을 해요. 사람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끔 보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잘 조사해서 이식해야 되지만 이식하고 나면 수술 잘 됐어. 끝. 그게 아니야. 자기 몸에 다른 사람의 몸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 몸에서 얘를 계속해서 뭐를 하냐면 면역체계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 돼. 평생 동안. 면역을 억제해주는 그런 약을 먹습니다. 사람 의학이 있어서. 그런데 얘는 그런 면역체계가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가설 중에 하나가 왜 그러면 공격을 안 할까? 질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왔는데 공격을 안 할까? 자, 상상을 해보세요. 힌트? 깊은 곳에 산다. 깊은 곳에 사는 포식자들이 별로 없고 약간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어. 포식자는 없어. 근데 포식자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근데 확실한 과학적 사실은 아니지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추론해 보건대 깊은 바다는 사실 오염된 그런 생물이나 세균 같은 것이 매우 없어요.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산다면 굳이 면역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에 수컷이 이렇게 달라붙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죠. 선생님도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이런 데 몸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그 인식한 다음에 면역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그치. 아마 연구 가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 우리 실제로도 우리한테 그런 면역 체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있지만 완전히 만약에 저런 어떤 새로운 사실을 연구해서 알아낸다면 우리 의학적으로 우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연구가 되겠지. 그래서 독일에서 많이 연구하나 봐요. 독일에서. 그 다음에 이건 랜턴피쉬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이거는 여기 보면 왜 랜턴피쉬라고 하겠습니까? 빛이 나는 거야. 그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고기들은 빛이 나면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해요. 불리해? 유리해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다 있을 것 같아. 그죠? 어떤 점은 유리할 것 같아? 환하게 보여가지고 잘 구멍치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냥감이나 이런 사물을 쉽게 알아챌 수 있어요. 알아챌 수 있다는 거. 장점. 단점은 뭐야? 방금 잘 걸려요. 포식자들한테 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는 저런 종은 어떤 나름의 그 생존 전략이 있다 그래. 얘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빛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낮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부를 거예요. 아니, 그치, 불을 끄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낮에 뭐가 많아요? 포식자들. 포식자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깊은 바닷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사냥을 하러 그때 나와요. 그 물 표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사냥을 하고 다시 어두워지면 들어가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물고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색이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많아요. 배 쪽은 흰색이 많아. 광어나 이런 애들도 보면 우럭도 그렇고 선생님 그런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하는데 배 쪽은 흰색이야. 그리고 고등어나 이런 거는 위에 푸른색이고 그거는 이렇게 바닥에서 보잖아. 그러면 바닥에서 입장을 바꾸는 바닥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 빛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색이 유리해? 흰색이 유리한 거야. 흰색. 반대로 위에서 아래를 보면 그런 색이 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색이지.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 물고기들도 보면 색깔이 물론 뭐 한색으로 돼 있는 종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물고기들도. 그래서 얘들이 하는 최근 들어 연구에서 근데 이게 기름기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근데 그 수는 굉장히 많은가 봐. 잡기도 쉽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나 잡기 쉬우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식용으로 연구하고 식용으로 그러니까 먹는 데는 쓰지 않고 사료로 쓴대요. 근데 최근에서 이게 조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 이슈가 뭐냐면 얘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알아? 기후변화, 뭐 온난화 무슨 기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어떤 물질이 탈 때 주로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호흡할 때도 나와요. 호흡할 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여기 공기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공기가 있다 그러면 대략 10개면 8개는 질소야. 산소는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 근데 산소를 먹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같이 내보내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도 호흡을 할 거 아니야. 얘도 어쨌든 물 속에 있는 산소나 이런 걸 호흡을 해가지고 얘도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많은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얘들은 그 개체수가 어마어마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하는 굉장히 지구의 긍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하는 거야, 얘들이. 얘 낮에는 깊은 바닷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들. 그러면 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하잖아. 탄소 배출권. 우리 막 자동차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모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놓을 데가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바닷속에 저장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전하게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를 좀 도와주는 그런 물고기로 과학자들이 좀 접근하고 있다고 그래. 아, 이것도 재밌더라고. 선생님 찾아보니까. 이건 해파리인데, 뭐, 이름이 뭐, 프로토피시스, 뭐, 누트리쿨라? 이렇게 되는데, 얘는 굉장히 작은 한 5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해파리인데, 얘가 갖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 얘는 여기 불멸의 해파리라고 선생님 제목을 써놨는데, 얘는 영원히 죽지가 않아. 보통 생명체는 한 세대가 끝나면 대부분 자손을 남기고 죽지 않아. 얘는 안 죽어.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성체가 돌아다니다가 깊은 바닷속에서 먹이가 부족할 수도 있지. 그러면 뭐 유생관계라 그래가지고 다시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다시 퇴화해. 돌아가. 그리고 먹을 게 좋아지면 그러면 오래 버틸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또 다른 천적이 막 위기 빠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 그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보통 이제 도마뱀 같으면 이게 온몸이 재생되진 않거든. 근데 이런 요 해파리 경우에는 온몸이 재생되는 거야. 온몸이. 이런 연구는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죠? 우리도 재생하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있지. 이렇게 피부 이렇게 베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막 있나? 우리도 재생하지. 하지만 그거는 제한적이죠.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제한적이잖아. 예를 들면 눈이 어떻게 됐어? 그렇다고 재생되나? 안 돼. 눈 같은 건 안 돼. 우리 피부나 이런 일부 조직은 재생이 되지만 나머지 장기라든지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연구한다면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 해봤어. 이것은 예티라고 하는, 예티 크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딱 보면 모양이 뭐 같이 생겼어? 개. 뭐 개야, 개. 근데 예티라고 하는 거는 혹시 히말라야 이런 데서 사서 설인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을 예티라 그러는데, 얘가 예티 크랩이라고, 색깔이 흰색이자. 흰색인데, 여기 지금 영상에 보면 여기 막 바글바글 붙어 있는데, 얘들이 다 이 개거든. 근데 얘는 어디에 사냐면, 여러분들 바닷속에도 화산이 있다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해령이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바닷속에도 화산이 있으니까 바닷속에 마그마도 있겠지, 그죠? 네. 마그마도 있겠지. 그러면 마그마 옆에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따뜻한 정도가 아니겠지. 보면 열수라고 그러거든. 열수 분출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바다에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태평양 환태평양 조산대라 그래가지고 화산하고 판이 부딪히는 해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 그쪽 지역에 이런 열수 분출구,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는 마그마에서부터 열로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얘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보통 그쪽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가 380도에서 400도 정도 된대요. 굉장히 뜨겁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서 살진 않겠지만 그 주위에 사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봤더니 깊은 곳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뜨겁잖아. 뜨거우면 물고기들은 일단 안 오겠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나 연구를 해봤더니 얘들이 이 털에 힌트가 있어. 털이 먹어요? 아니야, 털을 먹진 않아. 털에
완전 이런 미세한 물질들로. 오, 똑똑하네. 선물을 받아야겠다. 얘들이 깊은 바다 속에서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얘들이 여기 털과 털 사이에 작은 미생물 같은 게 키운대요. 그래서 얘들은 그걸 먹고 자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거야. 자기 털에다가. 그런 동물들이 있어. 사막에 사는 무슨 물방개 이런 것들도 막 자기가 물 만들어 먹고 막 그래.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다리 이렇게 들고 막 하잖아. 그러면 도마뱀 같은 것도 어떤 도마뱀, 호주나 이런 데 도마뱀은 이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이 이게 주둥이 쪽으로 연결됐어. 그러면 기온차가 나면 막 이슬이 맺히잖아. 그럼 얘가 표면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와.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요건 예티크랩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열수라고 하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게 이렇게 모여 살아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생물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